35세에서 45세 사이의 인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에 해당됩니다. 요 10년째 인구가 많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마 이기 신도시 일부가 20, 30년 후에 위기를 맞이할 신도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은 집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뉴스만 보면 핀셋 효과라는 얘기들이, 핀셋 규제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 정작 엉뚱한데 자꾸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죠. 시장 경제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질서가 필요한 건 맞지만 핀셋 효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꾸만 시장이 다른 데 쪽으로 붉어져 버리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23번의 정책 중에서 대부분 억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억제 정책만 썼잖아요.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요. 이 그 공급을 하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했어요. 공급은 주택 공급보다는 이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거나 또는 수요를 억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에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기 촉구제 이걸 핀셋 정책으로 도입해야 돼요. 전월세 시장이 급등하거나 과열되는 지역에 시행했다가 이게 진정되면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근데 이래 그 주택 시장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억제하면서 수요까지 억제하면 이거는 옆으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유통자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체 유통자금은 3,0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본안 통화를 뺀 과잉 유통자금이 한 1,0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번 정부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수익이 있는데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전월세를 제한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전세금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산단 말이죠, 이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주택은 하나야 돼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노후모를 모시거나 자녀 교육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10억짜리 주택을 전세 5억에 살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투기의 온상이 되고 갭투자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의 그 버블 효과 또는 풍선 효과는 규제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억누르면 풍선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감시기구 만드시겠다고 발표를 해서 되게 논란이 되고 맞다 안 맞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를 통해서 합동조사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데 모아서 이제 관리청을 만들듯이 관리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부동산 감시청은 감시기구는 국민을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을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선 중개사무소가 전국에 약 한 10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윤리교육이나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나 투명화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지금 변호사협회나 또는 감정평가사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 단체에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협회는 1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개협회에 그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조사 고발권 정도는 직접 제재하는 건 분쟁일 수 있으니까 중개협회를 통해서 조사 고발권 정도만 주면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감시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먼저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더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대비 주택 그리고 또 자가 점유율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주택 가격 말씀했는데 GDP 대비 주택 가격이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핵심은 서울이냐 또 그 외 지역이냐 서울 지역 말고 뭐 수도권 외곽 정도로 본다라면 앞으로 부동산 공급 3기 정책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가구 감소가 되면 주택 시장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랬고요. 인구 감소가 지금 작년에 둘이 결혼해서 0.92명 낳습니다. 30년 7천 명 태어났고요. 2000년도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는 50만이 깨졌고요. 거의 45만, 43만 태어나다가 이제는 40만이 깨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밖에 안 납니다. 제가 예단컨대 2030년이 넘어가면 가구도 감소할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가 있어요. 20대는 돈이 없죠. 20대 돈이 있으면 금수저입니다. 30대도 초에는 돈이 없습니다.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인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에 해당됩니다. 요 10년째 인구가 많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45세가 넘으면 대부분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2022년도가 가장 많은 860만까지 늘어납니다. 이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일 뿐이지 가구는 2030년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인 가구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따지면은 100% 훨씬 넘었죠. 근데 그걸 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은 2017년도 기준으로 95.6%입니다. 근데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과 자가주택 점유율이 있어요. 집은 많은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서울에 자기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48%밖에 안 되고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42.6%밖에 안 됩니다. 결국 50% 이상 집이 없잖아요. 도심지는 그래요. 근데 수도권을 벗어나는 지방은 집이 남아 돌아요. 새 집, 네 집마다 빈집이잖아요. 수도권에는 거의 지금 1대1 정도 주택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문제는 도심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1.98배 정도 큽니다. 인구도 거의 2배가 넘어요. 1억 2,7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모한테 자식이 집을 받지 않아요. 일본은 큰 섬 4개 나라 아닙니까? 위에 홋카이도부터 밑에 후쿠오카까지. 근데 전부 아이가 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교를 이제 도쿄나 교토나 오사카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그이와 그녀를 만나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 집에는 가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갖진 않아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조카이나 요코하마도 안 가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아도 취득을 안 한다는. 세금도 많은 데다가 살 계획이 없는 거라 이게. 우리도 곧 그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 지역에 너무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서 지역 균형 발전이 깨져버려요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고도 만약에 아이가 몇이에요? 자녀분들이 두 분은? 저는 둘이고. 저는 셋입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낳다면 외동딸과 외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20년, 30년 후에 아버지 집이 자기 집 되고 자기 집이 내 집 될 수 있어요. 주택이 남아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외 지역을 너무 확산해서 개발하는 건 온당치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대부분 나라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선진국들은 컴팩트 시티로 가고 있어요. 도시를 집중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아마 2기 신도시 일부가 20, 30년 후에 위기를 맞이할 신도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기 신도시가 가장 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남쪽으로는 평택이고요. 북쪽으로는 의정부 덕정 덕계지구입니다. 네. 거기는 아마도 GTX, KTX 어떤 걸 놔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급 공급률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해도 뭐네요. 의식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KTX로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앞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서울, 경기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부산, 대구 이런 데도 도심 중심으로 자꾸 네. 해나가게 근데 광역시도 이제 도심 중심지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도시 외곽으로는 점점 한산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갔잖아요. 지금 인구 35만입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가 청와대하고 국회까지 간다고 합니다.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종시가 50만 인구로 늘어나면 광역시로 이제 커질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애를 많이 난 게 아니고 주변 도시에서 빨대 효과로 사람들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주변 지역은 쇠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권도 점점 인구가 몰리면 주변 지역이 쇠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도심 집중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심지에 있는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5년 단위, 10년 단위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50년, 100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 플랜을 짜면서 실행 계획은 5년, 10년, 20년 단위로 가도 괜찮지만 그런 계획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교수님은 어떤 좀 대안이? 이미 국회를 이전해서 실패한 나라가 바로 호주. 워싱턴 미국도래요. 옮겼지만 뭐 그 도시가 상징적일 뿐이지 안 되잖아요.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정책은 제가 대학 교수지만 대학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 모집이 안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대학이 가면은 그냥 인구가 10,000명, 20,000명이 따라갑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좀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본사만 가갖고 뭐 200명, 300명 가서 의미가 없고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정말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수도권을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서울을 분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게. 근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주변 지역에는 이제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공해가 없는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그 인구가 필요한 그런 산업을 이렇게 배치하면 되지 않겠나. 공장 하나가 들어가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법인세를 낮춰줘서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춰야 돼요. 잠시 낮추면 안 되고 이전하는 회사들은 한 10년씩 이렇게 법인세를 반만 받는다든지. 그래서 아주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도권 또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36년 동안 부동산 공부하시고 또 학회 회장님도 하셨던 교수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약에 혹시라도 외람된 질문이지만 부동산 관련된 부서 장관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실까요? 우선은 시장을 정부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 수능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수능하면서 시장이 뭘 원하는지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것에는 공급을 해야 되고 또 공급이 많은 데는 수요를 분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장 경제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였던가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는 이걸 잘 관리하는 쪽으로만 가야지 정부가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결혼 자금이나 집 하나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집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다들 걱정이긴 한데 오늘 사례 좀 궁금해서 질문 오신 분이 계신데요. 상계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대요. 그리고 노원구에 또 아파트가 최근에 하나 사셨대요. 왜 사셨냐라고 보니까 나중에 딸 시집 보낼 때 좀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이신데 팔아야 될 건지 이걸 또 증여해야 될 건지 고민하신 것 같아요. 3월 달에 집을 샀는데 최근에 이제 양도세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신 것 같은데 1가구 2주택이 된 이런 중년 세대 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주시고 싶겠습니다. 상계동이 노원구입니다. 그렇죠. 네, 노원구에 2개를 산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산 주택은 양도 차익이 거의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산 주택은 양도 차익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산 주택을 딸에게 증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5억짜리 증여했다가 그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겠지만 물론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또 만약에 딸이 대출을 딸 명의로 받는다면 그건 또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안 하고 10년 후에 한다면 5억짜리가 10억 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니라면은 뭐 일가구 2주택이 그 합산 과세되면서 9억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주택이 만약에 합산과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역세권 거리 200m 이내거나 역세권 주변 단지라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요. 이 노원구 지역은 대상 지역이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이미 250% 넘었습니다. 여기는 그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렇게 고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딸 나이가 어린 경우에 이게 정리를 하더라도 가구 2주택 대상이 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네요. 증여세는 5천만 원까지 면제가 되면서 10년간 합산입니다. 한 번 주면 10년 동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뭐 거기 그 소형 아파트 같은 뭐 한 3, 4억, 4억 갈 텐데요. 5천만 원 나머지 뺀 부분에 대해서 20% 또는 30%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딸에게 꼭 주고 싶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재테크 연구소입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집은 집이다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네, 개인의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이게 집이 저요? 전문가면서도 제가 사실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학문이 거짓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재산 증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학자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걸 택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청하는 분들께 만약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그 아파트가 재테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단기에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 차익을 바라보고 팔게 되면 투기입니다. 근데 이제 월세를 바라보거나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팔면 이거는 투자로 볼 수 있어요. 투기와 투자는 간단합니다. 소유권의 기간.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다세대 연립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독주택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해놓으면 그 가격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 많이 투자했던 사람은 이익을 볼 땐 많이 보지만 떨어질 땐 또 많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재테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은 집입니다.